2017년, 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기존에 비해서 100배 이상 인공지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핵심은 바로 AI 에이전트 마켓하고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산업에 AI가 에이전트로 들어가고 검색 AI하고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올해부터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협회나 다양한 기관에서 부회장, 기관장 등의 업무도 해왔습니다. 대학에서도 한 3, 4년 동안의 대학 교수도 겸임 혹은 특임 교수로 일을 해왔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보고 어떤 분들이 무슨 유튜버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솔트룩스와 솔트룩스 그룹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이자 AI 전문가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AI 기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인가요? AI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AI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할 정도이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80년이 넘었습니다. 그 80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해왔던 것이 이제 최근에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피운 거의 중심에는 보통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줄여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서비스가 바로 챗GPT인 거죠. 그래서 최근 3, 4년 동안에 가장 큰 진보는 더 큰 거대 언어 모델이 더 똑똑하게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고화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게 젠 AI 모먼트라고 해서 그동안 지난 10년간 동안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일일이 점을 찍은 건데, 가로축은 연도이고 세로축은 인공지능 뇌의 크기입니다. 근데 한 칸이 1, 2, 3, 4로 증가되지 않고 일십, 백, 천 만식으로 10배씩 증가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2017년, 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배가 아니라 일십, 백, 천 이렇게 증가되는 스케일을 우리가 로그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보면은 10의 2승만큼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100배 이상 인공지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전했던 거는 오픈 AI의 챗GPT 사용하는 GPT 4.5가 나왔고, 아마 그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중에 가장 큰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점점 더 어려질 뿐만 아니라 더 큰 걸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혹시 더 크게 안 만들고 더 똑똑하게 만들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참조 화면을 보면 하나의 가지가 뻗어 나왔어요. 그런 더 큰 걸,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똑똑하고 쓸모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식의 연구 발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사실은 한 달 전에 그 접점에서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게 이제 세상이 아주 큰 걸 만들지 않아도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바야흐로 그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챗GPT 같은 것에서 이제는 에이전트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 개발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주요하게 보실 점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것은 환각현상이에요. 환각현상은 인공지능이 거짓말로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 손가락 5개인데 손가락 6개를 그리기도 하고 눈 3개인 동물을 그리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단순히 글이나 그림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같은 거를 할 때도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hallucination 혹은 환각현상이라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 번 학습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학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안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국가 단위나 아니면 기업체에서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챗GPT에 줘서 학습을 시키거나 챗GPT에 물어보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용이 인공지능에서 지난 3, 4년 동안에 가져온 문제인데, 이거를 지난 4년 동안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 거짓말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더 큰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도 하고요. 검색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하는 기술을 G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거짓말도 덜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신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다. 그러면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1년 후에도 외워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신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답변을 할 때 인공지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글도 사용하고 네이버도 사용해서 검색까지 해서 최신 정보까지 확보해서 네가 읽어보고 답을 줘. 이게 바로 RAG라는 기술이에요. RAG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거짓말도 덜 하고 최신 정보도 확보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최신 동향으로 빠르게 발전한 게 바로 온 디바이스하고 온 프레미스입니다. 이제 거대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작아지기도 하고 전문화되니까 이 인공지능을 휴대폰 위에 올리기도 하고 컴퓨터 데스크탑에 올리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여럿이서 협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MOE 기술이라고 해요. MOE는 약자가 Mixture of Expert예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섞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1조를 들여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100억씩 들여서 만드는 인공지능 10개를 갖고 1000억만 들여서도 1조보다 똑똑해질 수가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증류 기법이라는 방법, 또 양자화,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결합을 시키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하는 기술까지가 최근 들어서 기술의 핵심적인 동향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딥시크와 같은 형태처럼 더 똑똑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지만 더 낮은 가격,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젠슨 황의 얘기로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젠슨 황이 올 초에 CE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단계가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셉션 AI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지 AI인데 또는 인식 AI인데 음성 인식을 하거나 이미지 인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가장 크게 도입이 돼서 성공한 사례가 바로 우리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 같은 거를 찍는다 그러면은 영상과 관련된 걸로 영상의학, 영상의료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의사 선생님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집적된 게 바로 생성인공지능입니다. 챗GPT 같은 거나 달리 같은 형태로 글도 생성하고 말도 생성하고 영상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하는 거죠. 여기 시장에 임팩트를 준 건 바로 디지털 마케팅 부분. 그리고 바로 컨텐트 크리에이션, 오늘 이런 형태처럼 영상을 생성하거나 글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챗GPT와 같은 것들이 대폭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우리나라는 AI 에이전트라고 말을 쓰기도 해요. AI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던 생성 AI나 퍼셉션 AI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생성 AI하고 퍼셉션 AI는 모델이라는 거에 중심이었어요. 그 모델은 데이터로 갖고 학습을 하면은 데이터 덩어리인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건 우리가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답변을 텍스트로 만드는 거죠. 질문이나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모델이란 데이터가 생성을 이미지란 거나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식이라면 에이전트 AI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명령을 하면 행동에 움직이고 행동을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두 가지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생성 모델이라는 거였는데 여기는 추론이라는 것과 플래닝, 다시 얘기해서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리즈닝 플래닝이라는 게 들어가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행동까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가 되는데 이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요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뭐 FBI 요원 그런 FBI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 본다면 사람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개체는 모두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젠 인공지능이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 건데 이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들과 도구랑 또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피지컬 AI라는 젠슨 황 얘기로는 맨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에이전틱 AI라는 게 발전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AI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물리적인 존재하고 결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전에도 물리적 존재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처럼 생기지 않아도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도 그렇고 공장에 가면요. 이곳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머노이드 우리를 닮은 로봇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인공지능 트렌드 중에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핵심은 바로 AI 에이전트 마켓하고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를 하시거나 또 관심 가지신다 그러면 시장 트렌드에서 누가 이 에이전트 시장에서 선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젠슨 왕이 한마디를 더한 게 바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던 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보면요. 무어스 로우라든지 황스 로우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매 4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좋아진다든지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도 스케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라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낸 거를 전문화시키거나 더 똑똑하게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링은 더 큰 거를 만들어내거나 더 복잡한 것을 굉장히 많은 GPU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에요. 어려우신가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GPU 10,000개, 10만 개를 돌려서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GPU 10개를 가지고 시간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기술이 거기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가 나오는 새로운 모델도 그렇고 딥식 모델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차세대 모델로는 리즈닝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즈닝은 한번 질문하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논리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읽어보면서 검증을 해 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깊게 생각하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기존에 있던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면서 에이전트 시장을 확산시키고 강화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부상했었습니다. 현재 거대 기업 중 위기를 맞이한 곳은 어디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매 순간마다 큰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었을 때 기존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닷컴 버블 시대 때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애플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패해서 꼬꾸라졌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시대가 됐을 때는 애플이 치고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치고 왔지만 LG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거기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반면에 이번에 LG가 AI 시장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관심을 받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반면에 구글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어려울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갖고 봐야지 되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이는 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은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곳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제조기업 중에서 소비 제조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곳들도 AI를 탑재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 본질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미국 기업으로 보자면은 아마존도 여전히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사업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에서 AI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그 위에 얹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전한 도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도전 과제에 있고 손정희가 의사결정한 거는 자국 내에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오픈 AI나 미국 정부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성장하려고 하는 의사선택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큰 도전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는 아니겠지만 전통적인 제조기업에게도 대단히 큰 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통적인 제조 부분에서도 제조 생산을 담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도전 과제가 빅테크는 아니겠습니다만 거대 제조기업에도 큰 도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도전들은 거대 기업들, 빅테크,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각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형 AI의 수익 모델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익 모델이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현재는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죠.
검색형 AI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퍼플렉시티라든지요. 또는 구버라고 하는 저희 회사도 관여된 서비스 같은 곳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기업들은 현재는 서브스크립션 중심일 텐데 아마 올해 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바로 광고 모델일 겁니다. 이 검색형 AI가 생성하는 것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리포트, 이미지라든지 또 차트 같은 것들이 포함한 리포트로 강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음성도 생성해서 팟캐스트도 생성하고 유튜브도 자동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로. 그럼 거기에 광고 모델이 삽입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리포트라든지 문서면 중간에 이제 배너 광고처럼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다 그러면 앞에다가 배너를 세우거나 중간에 사이 광고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PPL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챗GPT가 답변을 하거나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를 딥 리서치처럼 리포팅을 할 때 중간중간 사이에 PPL 형태로 삽입이 된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강화되면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결합이 될 때는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거나 숙박을 예약하는 것까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에이전트가. 그때 그 수수료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투자 상품과 관련된 걸 추천을 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형태의 광고하고는 좀 다른 전통적인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브로커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모든 유통시장들 우리가 쿠팡에 가서 뭘 한다. 쿠팡은 브로커인 거거든요. 네, 물건을 중개하는 거니까요. 모든 금융시장 대부분이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돈을 투자를 받거나 저금을 한 걸 갖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유통을 시켜서 브로커들이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여행 산업 브로커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 AI가 에이전트로 들어가고 검색 AI하고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올해부터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기업이 AGI를 목표로 AI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AGI는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이것도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인간하고 로봇이 마치 신의 창조처럼 손끝을 맞대하고 있는데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처럼 다양하고 모든 분야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 챗GPT는 글을 읽어서 이해를 하고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전문화된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능만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친구들과 교감하고 공감하고 자연을 느끼고 운동을 하고 음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뇌가 하는 일들이죠. 그럼 그 정도까지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사실은 AGI를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포괄적으로 인간과 소통 가능한 인간 수준의 포괄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고 정의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AGI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AGI는 어떤 정도의 지능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들을 평가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해요. 자율적 학습도 하고 개념 일반화, 추론과 이해도 하고 과학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자각, 자의식, 다중인지, 윤리, 사회성, 반성, 성찰. 반성하고 성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성, 친밀감. 어떤 각각 개개인이 개성도 있지만 사용자하고 친밀감을 누리기도 하고요. 신체 지능도 굉장히 중요한 지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현재 각각 지능 수준이 얼만큼 왔냐. 이 정도밖에 못 왔어요. 여전히 우리는 AGI한테 가기 위한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고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된 거이긴 하지만 완성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은 5년 안에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AGI는 협의의 AGI일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인간과 교감하고 소통할 만큼 광의의 AGI는 20년, 30년 이상이 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결정적인 브렉스루가 뭐냐면 바로 몸입니다. 우리는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어떤 비커나 이런 데다가 뇌만 당겨놓고 얘가 뭐 세상을 지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지과학에서 밝혀낸 얘기로는 우리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몸 없는 지능이 인간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에 내재화된 지능에서 Embodied AI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처럼 섬세한 몸이 로봇이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많은 센서 기관들, 그 많은 근육들의 섬세한 운동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면 농구라든지 탁구라든지 골프를 보면 우리 뇌가 학습을 하지만 사실은 몸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머슬 메모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몸과 뇌가 동시에 작동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온 몸에도 뇌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뭉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신경세포가 온몸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진짜 광의에 제대로 된 AGI를 가려면 인공지능의 몸을 가져야 되고요. 그 몸이 인간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그 시간은 언젠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